택시 쩐내 나는 돈으로 산 이 집 명의 넘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노인네가 그 돈 쥐고 있으면 뭐해요?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가시게? 어머님 곱게 늙으세요. 제발 좀.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 쥔 노인의 손이 떨립니다. 그 앞에는 도끼 서린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가 서 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짝. 내 뺨을 때린 건 며느리의 손이었지만 무너진 건 내 70년 인생이었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아들은 고개를 돌렸고 내 피땀으로 지은 이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했지요? 내가 좀비처럼 안 죽고 버틴다고 했지요? 오냐, 잘 보십시오. 그 좀비가 어떻게 너희들의 세상을 물어뜯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사는 72살 박말순입니다. 남들은 4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저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늘진 벤치에 홀로 앉은 할머니의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주름진 손은 낡은 지갑을 꼭 쥐고 있고 눈빛은 멀리 허공을 응시합니다. 30년 전 남편과 저는 망원시장 한 구석에서 말순내 국밥이라는 작은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돼지뼈 핏물을 빼고 밤 12시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낮엔 국밥 배달, 밤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100원, 200원 꼬깃꼬깃 모아 산 이 아파트가 재개발로 40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이 집이 완공되기도 전에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아들 준호를 키웠습니다. 의사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 아들을 의대까지 보냈고 병원 개원 자금까지 대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의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낡은 국밥집 안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젊은 시절의 박말순은 땀을 뚝뚝 흘리며 국물을 저어내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어린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의사 될 거야. 엄마 편하게 해줄게. 아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이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아들이 꼭 효자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며느리 오미주는 강남 8학군 출신이라며 콧대가 높았습니다. 처음엔 살가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며 제 비위를 맞췄으니까요. 손을 꼭 잡고 선물도 사다 주고 식사 때마다 제일 좋은 반찬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속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다르다고 착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합가한 지 딱 3달.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어느 날 제가 아끼던 자개장을 버리려고 내놨더라고요. 거실에 놓인 낡은 자개장, 그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엽니다. 어머님, 이거 곰팡내 나고 촌스러워서 못 쓰겠어요. 요즘 트렌드는 모던이에요, 모던.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 타서 사준 그 귀한 자개장을 고물상 트럭에 싣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옆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한마디 던집니다. 엄마, 미주 말이 맞아. 집안 분위기 좀 바꾸자. 냄새나. 국밥 냄새 맡아가며 키운 아들 입에서 냄새라는 말이 나올 때 제 가슴엔 대못이 박혔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이게 며느리 적응 기간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는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봅니다. 어머님, 혹시 현금 어디 숨겨놓으신 거 없으세요? 요즘 현금 들고 계시면 사기당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라는 이름으로 제 통장을 빼앗고 카드를 압수했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용돈을 달라고 하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아껴 쓰셔야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 자신은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 집인데 왜 나는 눈치를 봐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베개를 물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엄마, 미주가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예민한 게 아니라 학대당하고 있는 건데 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뒤에 숨은 냉혹함을 아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제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약 드시지 마세요. 치매 약이라면서요? 이거 드시면 더 바보 된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혈압약과 영양제를 치매약이라 속이며 버리는 며느리. 사실은 제가 빨리 죽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이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식사량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르신들은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돼요. 적게 드셔야 건강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앞에는 찬밥 한 숟가락과 김치 몇 조각만 놓았습니다. 반면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 앞에는 따끈한 밥과 푸짐한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또 핀잔이 돌아올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주름은 더 깊어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제 밥그릇에 남은 찌꺼기 국물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거 드세요. 어차피 국밥집 하셨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새밥은 우리 준호 씨랑 애들 먹어야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어색하게 시선을 피합니다. 아들은 모른 척 젖만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개를 키워도 이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의 교묘하게 꾸며진 상냥한 목소리, 친척들의 어색한 칭찬,
아들의 무관심한 대답.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나? 이렇게 굴욕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말순아. 넌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30년 동안 국밥집 꾸려온 내가, 홀로 아들 키워낸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로, 복수심으로,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가 박말순이 반격할 차례라고. 그리고 그 다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거울 속에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약한 노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평생 순종적인 엄마로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시장통에서 살아남은 여자의 악바리 근성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통쾌한 한 방을 먹일 수 있을지,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저는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밥 안 줘요? 설마 토라지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뭐야? 어디 가시나? 그냥 놔둬. 어차피 갈 데도 없으면서.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한숨이 들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30년 단골이었던 시장통 왕할머니 국밥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익숙한 간판이 보입니다. 왕할머니 국밥. 그 간판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뜨거운 국물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왕할머니는 여전히 큰 솥 앞에서 국자를 휘젓고 계셨습니다. 말순아, 이게 웬일이고. 왕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왕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아, 너 얼굴이 왜 그러노? 무슨 일 있나? 그 따뜻한 물음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언니 앞에 주저앉아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맞은 일,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은 일, 약을 버린 일, 추석 때 당한 굴욕까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왕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당장 튀어와. 우리 말순이 구하러 가야겠다. 왕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왕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이제 그만 당하고 살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 그놈의 자식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 왕할머니는 이 동네 유지들을 꽉 잡고 있는 마당발이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도 하시고 구청 공무원들과도 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돈도 많으셨습니다. 국밥집 여러 개를 체인으로 운영하시며 건물도 몇 채 갖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말쑥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왕할머니가 저를 소개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보호 조치부터 취하시죠. 김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은행과 법무사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고 재산 명의를 보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언장 수정 및 재산사회 환원각서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며느리와 아드님이 함부로 할머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사회에 환원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되니까요.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며느리와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저녁도 안 해놓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퍽! 봉투가 탁자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비웃으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싹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준호도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사회 환원이라니요. 누구 맘대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갈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노망난 노인네가 진짜 어디서 협박질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법적 효력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치매 진단서 끊으면 그만이에요.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까 그 약, 치매 예방약이 아니라 정신착란 유발하는 성분 섞여 있는 거 모르셨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먹이려던 것이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드는 약이었다니. 제 추측이 사실이었다는 걸 며느리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 씨, 당장 내일 병원 데려가. 강제 입원시켜야겠어. 며느리가 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어머니 요양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집에서는 케어가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빛에는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치우려는 냉정함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세요. 내일까지 생각 좀 하시고. 며느리가 저를 억지로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버티려 했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갇혔습니다. 사방이 막힌 방 안, 저는 공포에 떨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며느리, 준호야. 하지만 밖에서는 TV 소리와 그들의 웃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하지만 그때 제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미처 빼앗지 못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왕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곧 왕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이고? 언니, 저 지금 방에 갇혔어요. 내일 강제 입원시킨대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왕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당장 간다. 버텨라, 말순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방문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설 구급대 부르면 돼. 어차피 노인네 말 믿는 사람 없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래, 빨리 정리하자. 이 집 팔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아들의 비겁한 동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할머니를 믿었습니다. 언니가 반드시 저를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방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언제 며느리가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밖의 소리도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잠이 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빛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반드시 저들을 응징하겠다고. 제가 당한 모든 굴욕을,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저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며느리와 아들이 놀라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문이 더욱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장한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사설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불러둔 것입니다. 어머님 가시죠. 좋은 데로 모실게요. 구급대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문을 열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죠?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우리 말순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 왕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구급대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왕할머니 뒤로 경찰 여러 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구급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제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아, 아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줄 알았던 사돈 어른. 사실 왕할머니가 며칠 전 사돈 어른이 방치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비로 모셔와 치료를 돕고 계셨던 겁니다. 사돈 어른은 딸의 만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왕할머니의 도움으로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증언을 하러 온 것입니다. 미주야, 내가 사람이냐? 사돈 어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돈 어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돈어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주야, 내가 나한테 한 짓도 다 안다. 요양원에 쳐넣고 면회도 안 오고 용돈도 안 주고. 사돈어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노인네 빨리 보내버리고 보험금 타서 오빠 빚 갚자. 어차피 치매로 몰아가면 아무도 몰라. 거실에서 나누던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댁에서 직접 설치하신 팩캠입니다. 반려견 감시용으로 달아두셨죠. 집안 곳곳에 말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저를 감시하려고 달아둔 CCTV에 자기들의 범죄 증거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논의하는 장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는 장면, 모든 것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 아드님 병원 개원할 때 주신 돈, 실제로는 병원 개원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도박 빚으로 날려먹었고 병원은 대출로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할머님 아파트를 팔아 그 빚을 메꾸려 했던 겁니다. 서류에는 며느리 명의의 카지노 출입 기록, 대출 내역, 병원의 부채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제가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번 돈이 도박판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왕할머니가 얼른 저를 부축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을 기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 뭐라도 말 좀 해봐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겁하게도 책임을 며느리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미주 씨, 박준호 씨, 존속 학대 및 살인 미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쨍그랑. 차가운 금속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며느리가 발악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한 번만 봐줘요. 제발. 평생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잡혔으니까, 처벌이 두려우니까 흘리는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손을 놓으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갈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라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짝!
이번엔 제가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트로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경쾌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이건 내 70년 인생 값이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며느리가 뺨을 감싸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당장 비워. 내 변호사가 너희 짐 싹 다 빼서 고물상에 넘기기로 했으니까.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던 그 모던한 길바닥에서 잘 살아봐라. 제 말이 끝나자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복도에 나와 그 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의사라며?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며느리도 참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더니 속은 썩었네.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왕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말순아. 이제 진짜 새 인생 시작하자. 며칠 후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오미주는 존속학대,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방조 및 공동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의사 아들과 며느리의 노모 학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제가 당한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외면했을 때입니다. 며느리의 폭력보다 굶주림보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 중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요양병원이 더 좋은 환경이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금융 거래 내역,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아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미주, 징역 5년. 박준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왕할머니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신나게 살아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4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을 말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처럼 고생하는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아이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 학생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경치 좋은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였습니다. 왕할머니도 옆동에 입주하셔서 우리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춤이라니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몸을 맡기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왈츠, 탱고, 차차차. 리듬에 맞춰 발을 옮길 때마다 제 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댄스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화사한 붉은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왕할머니와 함께 탱고를 췄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70이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실버타운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친구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고통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저는 그것을 뜯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과거가 떠오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외면,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먹고 입고 즐깁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부산의 활기찬 시장, 경주의 고요한 유적지, 평생 꿈꿨던 유럽 여행도 계획 중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런던의 빅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합니다. 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낍니다. 이 순간이, 이 평화가 제가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자식 농사 망쳤다고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박말순이니까요. 혹시 지금 자식 눈치 보며 가슴 아리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저 박말순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언제나 봄날이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